우리가 살면서 고마워, 좋아,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내가 너무 힘들었어. 내 마음이 좀 지옥이었어. 이런 얘기는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나 힘들다는 얘기를 어디서 속 시원히 하고 싶어요 라고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희 학생 중에서는 저한테 와서 힘들다고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 친구들의 특징이 엄마한테 얘기를 잘 못해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는 게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걱정하니까. 다 컸는데 걱정을 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밥 먹었니? 밥 안 먹었는데. 먹었어. 잘 지내? 감기 걸려서 약 먹고 있는데. 잘 지내. 괜찮지? 상사한테 깨졌는데. 괜찮아. 전화 끊고 우는 경우 많아요. 그럴 때 저는 저희 엄마한테도 그러거든요. 왜냐? 엄마한테 얘기를 해봤자 저희 어머니는 너무 연로하셨고 내가 아프다고 해도 걱정만 하실 뿐이지 서울까지 올라오시느라 엄마가 병날 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가끔은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런 시를 읽어요. 도움이 되더라고요. 한강 시인의 괜찮아 라고 하는 시예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첫 애를 낳았는데 애가 우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운 바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런데 얘가 밤에 그렇게 웁니다. 초보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화가 나다가 지치고 원망하고 나중에는 속이 상합니다. 그때 발견한 시예요. 한강 시인의, 이분은 소설가이기도 해요. 한강 시인의 괜찮아 라고 하는 시입니다. 한강, 괜찮아. 태어나 2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3시간. 거품 같은 아이가 꺼져버릴까 봐 나는 2 팔로 껴안고 집안을 수없이 돌며 물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내 눈물이 떨어져 아이의 눈물에 섞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말해봤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거짓말처럼 아이의 울음이 그치진 않았지만 누그러진 건 오히려 내 울음이었지만 다만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며칠 뒤부터 아이는 저녁 울음을 멈췄다. 30 넘어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릿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사실 우는 게 애기 언어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엄마도 같이 우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왜 그래? 라고 하지 않고 괜찮아. 아가 괜찮아. 이게 아가한테 하는 소리겠어요? 본인한테 하는 소리예요. 괜찮아. 아가도 위로하고 자기도 위로하듯 괜찮아 라는 말을 계속했더니 기적처럼 아기가 울음을 그치더래요. 저는 이분을 매스컴에서만 보고 소설책에 있는 저자 프로필로만 봤는데 이렇게 대단한 분도 왜 그래 왜 그래 울다가 괜찮아 괜찮아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거에 아이를 못 봐서 쩔쩔맸던 저를 좀 용서하게 됐고요. 그때 사실은 내가 조금 힘들어서 상처를 입었었구나. 30살의 미네야 넌 그때 애썼구나 라고 저를 좀 다독이게 됐어요. 이렇게 본인하고 비슷한 어떤 아픔을 찾아서 나의 상처하고 이렇게 직면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냥 묻어뒀던 게 아니라 너는 그 당시에 충분히 애썼어. 너도 그 마음이었잖아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육아 초보 엄마로서 이런 똥멍청이 남이네 이런 생각을 하던 그런 생각을 이 시를 통해서 좀 바꾸게 됐어요. 여러분 읽으시는 것들이 일상에 깔려 있는데 일상에 있는 것을 그냥 다 주워서 쓴다고 해서 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시는 제작 기법이 좀 필요해요. 그런데 시 쓰는 걸 배우는 게 어려운 것도 시가 사실은 어려운데 멋있는 것도 저는 은유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요. 너는 볼이 장밋빛 같구나.
볼은요, 풀이 아니에요. 식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의 볼은 장미구나. 너는 장미 같은 볼을 가졌구나. 직유, 은유 이런 기법이 들어가면 내게 여기에 이미지적으로 빨간색 예쁜 장미물이 든다라고 상상이 되거든요. 전혀 관계 없었던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은유라는 기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유가 시인들한테는 아주 중요합니다. 맨날 하던 말을 그냥 하는 것은, 남들 했던 거 재탕 삼탕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없었던 이미지, 없었던 상상력,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 어떤 구절 같은 걸 생성하려고 만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은유가 바로 그런 걸 해줘요. A하고 B하고 관계가 없었는데 A하고 B하고 은유로 끈을 묶어주는 순간 어떤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죠. 고영민 시인의 출산이라고 하는 시가 한 편 있어요. 근데 이 시를 보시면 이 내용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화구가 열리고 어머니가 나왔다. 분쇄사의 손을 거친 어머니는 작은 오동나무 함에 담겨 있었다. 함은 뜨거웠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 가시죠? 지금 어머니 장례를 치렀어요. 3일장이 끝나고 화장터로 갔나 봅니다. 관이 들어가고 한참 있다가 어머니가 함에 담겨서 다시 어머니의 뼈가루가 함에 담겨서 돌아온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이렇게 써요. 어머니를 받아 안았다. 갓 태어난 어머니가 목 없이 잔뜩 으깨진 채 내 품 안에서 응애 첫 울음을 터뜨렸다. 이렇게 출산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이 가슴 아픈 장면이 뭔가 신선하고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어머니의 죽음을, 이건 어머니의 또 다른 탄생이야. 그 사람은 내 안에 다시 태어났어. 라는 구절로 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이것과 이것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내는 아주 묘한 힘이 되어준다라고 알 수 있죠. 그러면 시에 대해서 그래, 좋은 점 다 들었다 이거야.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한 팁은 없겠니?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자, 저는요, 플레이리스트 모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 제가 운전할 때 듣는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요. 제가 자아가 조금 쪼그라들 때, 막 위축이 될 때, 막 하현우의 돌덩이 막 이런 걸 들으면서 막 그래, 넌 할 수 있어! 막 이런 플레이리스트가 있고요. 그런데 음악에만 플레이리스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USB 폴더에 시의 플레이리스트들을 모아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릴 꿀팁이에요. 이유 없이 힘이 빠질 때 남한테 가서 나 힘든 얘기 하기 싫을 때는 여러분 힘들 때 읽는 시 플레이리스트를 열어보세요. 그 중에서 몇 편이 여러분을 토닥토닥 해줄 거예요. 남들은 괜찮다고 하면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괜찮다고 하는데 나 혼자 괜히 망했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뒤돌아서서 제 USB에 있는 내가 못났을 때 읽는 시, 내 친구들을 열어봅니다.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았을 때 읽는 시를 읽습니다. 황인숙 시인의 강이라는 시입니다. 나한테 침도 피도 튀기지 말라. 인생의 어깃장에 대해, 점이는 애간장에 대해, 빠개질 것 같은 머리에 대해, 치사함에 대해, 웃겼고 웃기고 웃길 몰골에 대해 차라리 강에 가서 말하라. 당신이 직접 강에 가서 말하란 말이다. 강가에선 우리 눈도 마주치지 말자. 제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같을 때 저는 이 시를 읽습니다. 누가 막 얘기를 하고 나면 다 듣긴 들었는데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나는 어떡하지? 다 들었는데 저 사람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갔는데 나는 약간 뭐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럴 때 이 시를 읽습니다. 강에 가서는 눈도 마주치지 말자. 이 소리를 아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못하고 이 시를 읽으면서 푸는 거예요. 혼밥을 해본 적이 없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면 지금 이 시를 패스를 할 겁니다.
없으시죠? 저는 사실 혼밥을 좋아해요. 혼자 밥 먹는 게 가끔 편리하기도 한데 가끔 혼자 먹는 게 맛이 없고 입안이 서걱서걱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혼자 먹는 밥 플레이리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송수건 시인이라는 분이 쓰신 혼자 먹는 밥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분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되게 자주 놀러 오셔서 술을 아버지랑 같이 드셨었던, 제가 아저씨라고 불렀던 그 시인분이십니다. 근데 아저씨 혼자 먹으시면서 좀 외로우셨구나. 저는 이제 그분의 얼굴도 알고 목소리도 알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혼자 먹는 밥은 쓸쓸하다. 숟가락 하나, 노젓가락 둘, 그 불빛 속 딸그락거리는 소리. 그릇 씻어 없다 보니 무덤과 밥그릇이 닮아 있다. 우리 생에서 몇 번이나 이 빈 그릇을 엎었다 뒤집을 수 있을까? 창문으로 얼비쳐드는 저 금은딸, 방금 깨진 접시 하나. 전 어떤 구절이 좋았냐면 무덤과 밥그릇이 닮아있다라고 하는,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분은 이런 생각을 하셨구나. 아마 연세가 좀 드셔서 내가 노년과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 혼밥을 하셨나 보다. 나는 30년 후에 40년 후에 저 마음을 이해하게 될까?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죠. 이것이 바로 혼밥에 대한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혼밥 너무 좋은데, 혼밥이 정말 나는 싫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의 시의 플레이리스트는 내 취향껏 꾸미시는 거예요. 남이 이건 좋다라고 생각해서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좋다라고 하는 걸 나를 중심으로 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는 시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종삼 시인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라는 시를 소개해드리고 마칠게요.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으시고 시인 중에서 클래식 음악을 이분만큼 즐겨 듣고 잘하시는 분은 없다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음악을 좋아하신 분인데, 시에는 이분 시에는 그래서 음악 같은 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시는 이분이 김종삼 시인이 왜 김종삼 시인인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시입니다. 제가 시가 뭐예요? 라고 대중들께서 물어보실 때 시인은 시를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정답이에요? 라고 말씀드리는 시예요. 제목이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나는 시인이 뭐 때문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었다. 저녁역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 있음으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고 영원한 광명이고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시는 내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있어. 당신 안에 시인이 있어. 우리가 바로 시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